오늘은 의외로 쿨하게 받아들여지는 남편 조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진행하시면 본인 역시 프로필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꽤나 상세합니다. 관련된 서류도 다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충 부풀려서 막 말하고 때우고 이런 거 전혀 안 돼요. 이것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 입장에서 한국인 남편이라고 소개를 받아 결혼했더니 처음에 명시했던 조건이랑 너무 다르다, 속았다, 이런 후기가 달리면 그 업체는 정말 곤란해져요. 그런 후기들이 누적이 되면. 그리고 그런 후기들이 누적이 되는 업체는 곤란해져야 되는 게 맞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남자분의 프로필과 스펙을 등록하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 쪽에서 원하는 스펙에 맞춰서 매칭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대충 업체와 계약을 하면 알아서 골라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남성분의 프로필을 기반으로 쉽게 말하면 이 남자를 거절하지 않을 여성분들을 먼저 후보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남성분이 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분을 고른다고 보면 맞아요. 반대로 남성분이 원하는 조건의 여성분을 후보에 먼저 넣고 이 남성분의 조건을 거절하지 않을 여성분을 찾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반대인데 결론적으로 결과는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쪽에서도 내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선택권이 남자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업체를 통해서 매칭이 돼서 영상통화를 넘어 만남까지 성사가 됐다면 그 자리에 나온 여성분은 남자분의 조건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로 폭력, 도박, 술, 담배, 바람 이런 걸 선호하는 남성들을 결혼 상대로 좋아하는 여성분들은 없겠죠. 또 반대로 잘생기고 가정적이고 건강하고 젊고 능력 있는 남성분을 결혼 상대로 싫어하는 여성분들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뻔한 얘기는 넘어가고 의외로 베트남 여성분들이 쿨하게 받아들이는 남편분들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을 예로 들어보면 유교 문화권이에요. 하노이에 공자 사당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구시대적인 사상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 먼저 인지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부모님 모시는 걸 의외로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따로 사는 걸 더 좋아하겠지만 업체 등록하실 때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모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놔도 매칭이 잘 됩니다. 물론 후보군은 좀 줄어들기야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지 않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다 어디가 편치 않으시거나 아니면 어디가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상담을 좀 더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부 갈등 같은 경우에는 그 후의 이야기지만 일단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상황 자체는 의외로 되게 잘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고부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서 찾아보면 한 두세 분 정도 계신데 고부 갈등을 겪는 분이 대부분 남편분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남편분이 50대, 60대 이런 분들인데 시부모님의 나이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분도 이제 동남아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베트남이 좀 유교 국가라서 좀 보수적인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그분들 옷차림들을 보면 핫팬츠에 나시, 끝나시 이런 거 되게 잘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 데서는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동남아권이 워낙에 덥기도 하거니와.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런 옷차림을 하시면 이제 그게 부부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노동이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가사 노동은 물론이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함께 농사일을 거들어야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전에는 많이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 후에 이제 농사일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해도 매칭이 잘 돼요. 아예 베트남 농촌에서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의 자재를 매칭해 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한국에서 원래 일하는 분들보다 일을 더 잘하기도 한대요. 물론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이제 노동력을 기대하고 결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만약에 농사일을 하고 있다. 농사일을 시키는 마음은 없었지만 어쨌거나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을 했다. 근데 결혼 후에 자발적으로 이 농사일에 참여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음식 같은 거 할 때 불편해하는 부분이 대부분 야채 아니면 향신료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향신료 같은 경우에는 건조식품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이 원활해서 한국에서도 이제 마트 같은 데서 구하기가 쉬운데 야채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야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뭐 말고기, 진짜 뭐 더 나가면 뭐 토끼고기, 뭐 개구리고기 뭐 이런 것도 다 구할 수 있지만 야채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 있어도 굉장히 비싼 경우가 꽤 있거든요. 싱싱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야채들 중에 기후 조건이 맞는다거나 아니면 하우스 농장에서 그 야채를 길러서 파시는 베트남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거 파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에 와서 나 베트남 음식만 해먹고 살 거야 해도 어지간한 거 다 해먹고 살 수 있어요. 그 야채들이 다 수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들은 이제 자기가 농가에 시집을 가서 농사일을 도우시다가 본인이 드시려고 텃밭에서 좀 가꾸시던 게 이 생각보다 해보니까 잘 자라더라. 이거를 한번 더 많이 수확해서 팔아볼까? 해서 오히려 정말 살림에 가게에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난 절대 일 안 하고 뭐 진짜 뭐 살림만 깔짝깔짝하고 살겠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실제로 본 분들 대부분의 그 여성분들은 뭐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걸 전혀 꺼리껴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을 더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급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월급 차이가 꽤 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고 시간 보내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 분들이 꽤 있다. 정말 많다.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뭐 노동에 대해서 뭐 가사 노동은 물론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농사 일을 도와야 한다, 뭐 공장 일을 도와야 한다, 뭐 그런 상황이다. 시댁이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명시를 하고 업체에 등록을 하셔도 매칭은 다 됩니다. 다 화목하게 잘 살고 계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재혼에 관대합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남편이 앞으로 제공할 잠재적인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베트남 자체가 재혼과 기존 자녀에 대해서 한국보다 정말 많이 관대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재혼이나 삼혼이라고 해도 매칭이 되고 뭐 아이가 있다, 뭐 이미 자녀가 있다라고 해도 매칭이 됩니다. 다만 결혼하시는 신부님과 이미 기존에 출산하신 자녀분과의 갈등 이런 거 정말 남자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잘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여성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의외로 별 문제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물론 이제 뭐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뭐 요구하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월세방도 괜찮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건 실제로 저희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일단 베트남은 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트남뿐만 아니고 어지간한 전 세계 한국 외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월세 아니면 자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뭐 연세가 있기도 하고 주세가 있기도 해요. 뭐 주별로 돈을 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월세 아니면 자가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직업이 남편분의 직업이 번듯하고 꾸준히 수익이 있고 빚이 많아가지고 막 거기로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생활비가 넉넉하다. 그러니까 되게 넉넉하다라기보다는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런데 집이 월세다. 이러면 오케이예요. 이러면 오케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게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서 전세가 뭔지도 아는 분들도 많고 결혼할 때 무조건 뭐 집을 해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이제 좀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집이 없다, 자가가 아니라고 해서 매칭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월세도 오케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그냥 번듯한 집을 전세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아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벌이와 생활이 가능하다는 전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불안정하셔서 당장 내가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면 차라리 결혼 자체로 좀 보류하시는 게 맞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집이 없고, 그러니까 자가가 아니고 월세여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세면 뭐 괜찮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얘기는 진짜 제가 써놓고 그러니까 쓰면서도 썼다 지우고 뭐 할까 말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말을 하면서도 이거 나중에 편집해서 자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해도 뭐 돈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다, 뭐 한국으로 시집 오기 위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놓고 아니라고는 사실 못하겠어요. 대놓고 아니라고는 사실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100% 맞아요라고도 못합니다. 이게 경증 장애,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 분들은 사실 제가 그렇게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언급하고 싶진 않고, 경증 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경증 장애라고 해서 뭐 노화에서 비롯되어 있는 증상들 외에 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그런 장애들, 실제 제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 친구분, 아드님이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발달 장애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하는데 정상적으로 대화는 잘 안
안 되고 오래 가까이 본 사람들과만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그분이랑 전담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 퇴사하면 굉장히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도 평생 교육에만 그 부모님께서 정말 애를 쓰셔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있고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상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을 하셨고, 당시에 여성분이 20살이었어요. 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육아 지원 비자로 부모님 두 분이 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물론 그 부부는 아이가 2명입니다. 아이 2 낳고 잘 살고 있고, 물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여성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건강하고 돈 많고 뭐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이 과정이 어찌 됐든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현실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케이스는 주변 분들, 특히 시부모님의 노력과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잘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인 케이스도 봤어요. 이 남자분이 60대가 넘으셨고 잘 걷지도 못하세요.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을 하셨고 이제 돌 정도 지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애가 울거나 말거나 여성분은 뭐 관심도 없고, 이 남자분은 이제 애 달래면서 화만 내고, 이분은 이제 와이프의 친구라기보다는 와이프랑 계속 마주치는 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가족분들을 가끔 마주쳐요. 어디서 마주치냐? 다문화센터 에서 운영하는 어학당 갈 때 제가 태워주거든요. 어학당에 태워주고 이제 태워오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한 번씩 봐요. 그분들도 이제 남편분이 운전을 해서 오시고 운전을 해서 가시고 이러는데, 제가 이 장면을 언제 봤냐면 처음에 어학당 등록할 때 거기 이제 사무실 같은 데서 기다리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모습을 본 거예요. 일단 여자분이 뭐 그날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이한테 관심이 없고 울거나 말거나, 남편분도 아이를 달래면서 그 와이프에게 뭔가 화만 내고 있고 좀 애 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화만 내고 있고, 여자분은 그 얘기도 귓등으로 듣고 흘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한번 마주쳐도 그렇게 화목하고 단란한 모습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몰랐는데 남편분이 잘 걷지를 못하시고, 그리고 와이프 말로는 언젠가 한 번은 휠체어를 타고 오셨다. 다쳐서가 아니고 이게 몸이 좀 불편하신 날, 컨디션이 안 좋으신 날 휠체어를 타고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부를 못 본 지 꽤 됐어요. 원래 이제 어학당 같은 경우도 학기식으로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참여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잘 살고 계실까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꽤나 부정적인 가정의 사례를 예로 들어드리는데 이런 가정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무 강행하지 마세요. 이 국제 결혼이어도 한국에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국제 결혼을 차선책으로 찾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고 굉장히 화목하게 잘 살고 계신데, 자기의 상황이 뭔가 굉장히 절망적인데 차선책으로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억지로. 이런 분들은 사실 결혼 성사가 안 될 확률도 높은데, 결혼이 성사가 된다고 해도 너무 밝은 미래만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당장 내 성욕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당장 뭐 자식이 낳고 싶어서, 아니면 뭐 죽기 전에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거의 뭐 가정부 같이, 진짜 뭐 잠자리 함께하는 가정부 같이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 미래가 부정적이다, 밝은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안 하니만 못한 결혼을 하실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부정적인 얘기도 좀 했고 좀 민감한 얘기도 좀 해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